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3이에요. 저는 이정순이에요.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명절이 이렇게 무서운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모른 척하고 살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추석 아침이면 늘 그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켜고 전 부칠 반죽을 만들고 나물 무치고 송편 빚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지요. 그래도 전 그 시간이 싫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큰아들네, 작은아들네가 모두 시골집에 모이는 날. 온 집안이 북적이는 소리, 손주들 뛰노는 소리. 그게 제겐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달랐습니다. 전날 밤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더군요. 큰 며느리는 말수가 없었고 작은 며느리는 쓴웃음만 흘렸어요. 두 며느리 사이에 흐르는 냉기가 심상치 않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지요. 명절날 싸우는 건 조상님께 불효라고 늘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요. 새벽에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 큰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너도 일찍 왔구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말해주더군요. 한숨도 못 잤다는 걸. 큰 며느리는 묵묵히 당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거칠었어요.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 게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은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얼굴도 어두웠고요. 작은 며느리는 언니를 힐끗 쳐다보더니 반대편 조리대에 섰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지요. 부엌에는 칼질 소리,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셋이서 나란히 요리를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외로웠어요. 각자 섬이 된 것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죠. 저는 계속 일손을 눌렸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반죽에 재료를 묻혀 지글지글 지져내면서도 자꾸만 두 며느리를 힐끗힐끗 보게 되더군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무너지기 직전의 긴장감 같은 게 온 부엌에 가득했어요. 어머니, 작은 며느리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왜, 수지나? 차례상 음식 매번 저만 힘든 것 하는 것 같아서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칼을 내려놓았어요. 돌아보는 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수진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언니는 파 썰고 나물 무치고 저는 생선 손질하고 고기 다지고 매번 이래요. 그건 제가 끼어들려 했지만 큰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왔으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불만 있으면 언니한테 직접 말하지. 왜 어머니 앞에서 이래요? 직접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어차피 큰아들 내 편만 드시니까.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전을 뒤집다 말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늘 큰오빠네만 챙기시잖아요. 명절 때마다 큰오빠네 집에 더 많이 챙겨주시고 손주들도 큰오빠 애들한테만 용돈 더 주시고. 그건 변명하려다 말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큰아들은 맞으니까 당연히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집안의 법도였고 제가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어요. 명절 때마다 우리 남편은 형만 좋아하신다고 술 먹으면서 울어요. 근데 어머니는 모르시죠? 아니,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겠죠. 수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는 가만히 계세요. 어차피 언니는 이 집안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사실이잖아요. 시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그 순간이었어요. 부엌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건. 작은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더러운 소문을요.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소문. 닥치라고 했어. 프라이팬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을 데웠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큰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작은 며느리는 씁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런데 그 냄새보다 더 독한 건 며느리들 사이에 풍기는 날선 신경전이었습니다. 부엌은 전쟁터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곧 터질 거라는 걸. 4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이 집안의 추잡한 비밀이 이번 추석에 모두 드러날 거라는 걸요.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전을 뒤집으면서도 눈물을 삼키면서도 저는 생각했어요. 명절이 이렇게 무서운 날이었구나. 그 순간은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이 집안의 평화가, 명절의 고요함이, 며느리들 사이의 얇디얇은 예의가. 어머니, 왜 늘 큰아들만 감쌉니까?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서러움으로, 억울함으로.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를 놓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언제가 아니라 늘이에요. 늘 큰오빠네만 챙기시잖아요.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몇 년, 아니 10년도 넘게 참아왔을지도 몰라요. 큰 며느리가 조리대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손에는 대파가 들려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썰고 있던 대파. 푸른 줄기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칼날처럼. 언니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나를 쳐다보면서 말해요? 언니도 알잖아요. 이 집안에서 언니가 얼마나 특별 대우 받는지. 특별 대우.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아니, 정말 그런 적 없었을까요? 돌이켜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무슨 특별 대우? 나도 며느리 노릇 15년 했어요. 당신만 힘든 줄 알아요? 15년? 언니는 15년 동안 편하게 사셨죠.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님. 내 남편. 죽은 지 3년이 된 그 사람. 작은 며느리 입에서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걸. 수진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라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가 시아버님이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큰 며느리가 왜 이 집안에서 떵떵거리고 사는지. 입 닥쳐. 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새빨갛게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당황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뒤섞여 있었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시아버님 살아계실 때 밤마다 큰오빠 방 아닌 언니 방에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손에 쥔 대파를 그대로 휘둘렀어요. 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리고 탁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작은 며느리의 뺨에 대파가 그대로 꽂혔습니다. 아니, 꽂혔다기보다는 후려쳤다고 해야 할까요? 대파가 그대로 작은 며느리 얼굴을 때렸어요. 푸른 줄기가 휘어지면서 뺨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으악! 작은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으로 뺨을 감싸 쥐었어요. 대파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푸른 줄기와 흰 뿌리가 뒤엉켜서.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쾅! 프라이팬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프라이팬이었어요. 손에서 힘이 풀려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기름이 튀었고 반쯤 익은 호박전이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어깨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대파 한 줌이 쥐어져 있었고요. 작은 며느리는 뺨을 감싼 채 큰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억울해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지금 날 입 다물라고 했잖아. 큰 며느리가 또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입 다물어야 돼요? 사실인데 시아버님이 언니를 한 번만 더 그 소리하면 진짜 가만 안 둬. 대파를 다시 휘두르려는 큰 며느리의 팔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팔이 떨렸어요. 제 것인지 큰 며느리 것인지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제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으로 변할 것 같았어요. 참고 참았지만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부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아들이 뛰어들어왔어요. 뒤이어 작은아들도.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지금? 큰아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프라이팬, 흩어진 대파, 뺨을 감싸 쥔 작은 며느리, 숨을 몰아쉬는 큰 며느리.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형님 댁 형수님이 저 때렸어요. 작은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 작은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때린 게 아니라. 큰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에는 아직도 대파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부엌의 싸움판은 곧 집안 전체로 번질 거라는 걸. 명절 차례상은 이제 더 이상 조상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 거라는 걸. 대파 한 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푸른 줄기가 제 눈에는 뱀처럼 보였어요. 이 집안을 감아 조이는 독을 품은 뱀처럼요. 저는 두 며느리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을 벌려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부엌 문간에 서서 멍하니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제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아내를 보고 있었어요. 손에 대파를 쥔 채 숨을 몰아쉬는 아내를. 형수님이 저 때렸어요. 작은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뺨을 감싼 손을 내렸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대파 줄기가 핥힌 자리가 붉게 선을 그었고요. 뭐? 작은아들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형수에게 달려들려는 걸 제가 막았어요. 진정해. 다들 진정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형수님, 왜 우리 와이프를 때려요?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큰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 같지 않은 변명. 손에서 대파를 떨어뜨렸어요. 푸른 줄기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냥이 어디 있어요? 증거가 뻔한데. 작은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지만 분노가 가득했어요. 수진아, 내가 먼저. 제가 뭘 먼저 했는데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잖아요. 사실. 그게 사실이야? 큰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들의 싸움이 아들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형제 간의 다툼으로. 오빠는 모르시니까 그래요. 작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도 말은 멈추지 않았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어머니가 늘 큰오빠네만 챙기신다는 거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늘 큰오빠네가 먼저예요. 우리는 늘 뒷전이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저는 큰아들을 더 챙겼어요. 맞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 집안의 법도였고 제가 배운 방식이었으니까요.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작은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운함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 그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요? 맞으니까 당연하다고? 그게 전통이라고?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너무나 약한 변명들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알아요. 작은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에도 재산 큰오빠 목만 주시려는 거 다 알아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산.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아무도 입에 담지 말아야 했던,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단어. 뭐라고? 큰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작은아들도 저를 봤어요. 두 며느리도 저를 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꽂혔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작은아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차분해 보였지만 그 밑에는 분노가 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정한 게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정해놨습니다. 시골집과 논밭은 큰아들에게, 작은 돈은 작은아들에게. 마지가 집안을 이어야 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 작은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이 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형한테만 집을 주신다고, 자기는 쪼가리만 받는다고. 작은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은우야, 아들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세요? 작은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쓰든 웃음이었어요. 은우, 준우. 두 아들 낳으셨으면서 늘 큰아들만 아들이고 작은아들은 그냥 둘째였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말들이 모두 사실이어서, 부인할 수 없어서 저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은 우리 아들, 작은아들은 둘째. 무심코 그렇게 불렀어요. 차별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형은 알고 있었어? 작은아들이 형을 봤습니다. 큰아들은 시선을 피했어요. 대답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작은아들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지.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형은 늘 다 알고 있었으니까. 엄마가 형만 챙기는 것도, 형한테만 좋은 것 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구나. 은호야, 그게 아니라. 큰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작은아들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작은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나는 평생 이 집안에서 2등 시민이었구나. 형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거야. 엄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제가 그 단어에 반응했습니다. 죽은 남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작은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아버님도 똑같으셨잖아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하셨죠. 큰오빠만 아들 취급하고 큰며느리만 며느리 취급하고. 그 말에 부엌 공기가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큰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말하면 안 되는 선을 넘은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수진 씨, 그만해. 큰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경고였어요. 왜요? 왜 그만해야 돼요? 이제 다 말해야죠. 어차피 터진 거 끝까지 가야죠. 작은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며느리들의 다툼이 아니라는 걸. 재산 문제도 아니라는 걸. 이건 이 집안에 쌓여온 모든 불만, 모든 비밀, 모든 거짓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왔다고 생각한 저.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부엌에서의 싸움이 끝난 뒤 집안은 묘한 침묵에 잠겼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네는 안방에, 작은아들네는 건넌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차례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누가 밥상을 차리겠어요. 며느리들은 방문을 잠갔고 아들들은 침묵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밤 10시쯤 됐을까요? 건넌방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며느리였어요. 비틀거리며 나오더니 거실로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방에서 혼자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작은 며느리가 제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거예요. 한참을. 수진아, 괜찮니? 괜찮을 리가 있나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어요. 어머니, 저 오늘 너무 심했죠? 아니야. 내가 할 말을 한 거니까. 근데 어머니는 왜 그러세요? 왜 큰오빠만 챙기세요? 똑바로 제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대답해야 했으니까요. 그게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마지가 집안을 이어야 하는 거니까. 그게 공평한가요? 공평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게 법도란다. 법도. 작은 며느리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 법도 때문에 우리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맨날 형만 챙긴다고, 자기는 투명인간 같다고, 술 먹으면서 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어머니, 근데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큰 며느리 그냥 며느리 아니잖아요. 순간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추잡한 소문을. 남편과 큰며느리 사이의 이상한 관계를. 수진아, 그건 제가 직접 봤어요. 작은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작년 추석 때였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큰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문틈으로 들여다봤죠. 그만해, 수진아. 아버님이 그 방에 계셨어요. 큰며느리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그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요. 그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만하라고 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어 나왔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모르는 척 하신 거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큰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다정했어요. 너무 자주 챙겼고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쁜 며느리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맏며느리니까 더 챙기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명절 때마다 그랬어요. 작은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사 지내고 나면 아버님은 꼭 큰며느리 방에 들어가셨어요. 한두 시간씩 있다가 나오셨죠. 큰오빠는 술 먹고 자고 어머니는 설거지 하시고 그 사이에 됐어, 이제 됐어.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은 들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큰오빠네만 챙기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작은 며느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죄책감이셨던 거죠?
남편의 부정을 알면서도 막지 못한 죄책감. 그래서 큰오빠한테 더 잘해주신 거고, 큰며느리한테도 함부로 못하신 거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맞았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정을, 큰며느리와의 그 이상한 관계를.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가로 큰아들에게 더 많이 줬던 겁니다. 재산도, 관심도, 사랑도, 죄책감의 보상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랬어요. 작은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사날 밤이면 큰 며느리 혼자 아버님 영정 앞에서 울곤 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죽음에 그렇게 슬퍼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만해, 제발. 큰 며느리도 어머니한테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내일 차례상 앞에서 다 터질 거예요, 어머니. 작은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어둠 속에서 혼자. 남편의 영정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장롱 위에 놓인 액자.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그 웃음이 이제는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이 집안이 이 꼴이 됐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하지만 남편만의 죄일까요? 저도 공범이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한 비겁한 공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 차례상 앞에서 다 터질 거라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번 추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이 집안에 숨겨진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시작.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이제는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어요.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숨도 못 잔 채로 새벽을 맞았어요. 창문 너머로 희뿌연 빛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직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을 바라본 채로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뼈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차례상을 차려야 했어요. 아무리 집안이 엉망이 되어도 조상님께 올릴 제사는 지내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 싸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대파, 엎질러진 기름, 깨진 그릇 조각. 저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큰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젯밤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일어났구나. 네, 도와드릴게요. 큰 며느리가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말없이 나무를 묻히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이 느렸습니다. 어딘가 멍한 것 같았어요. 미영아. 네, 어머니. 어젯밤 일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요? 남편과의 일을, 그 추잡한 소문을. 죄송해요. 큰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작은 동서를 때린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아시죠? 소문 말이에요. 손이 멈췄습니다. 큰 며느리도, 저도. 미영아, 그게 사실이에요. 큰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물 위로. 아버님과 저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오니 충격이었어요. 언제부터니? 시집 온 지 1년 뒤부터요. 처음엔 그냥 위로였어요. 제가 남편한테 힘들어할 때 아버님이 다정하게 대해주셨어요. 그게 점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위로해야 할까요? 이 며느리를 쫓아내야 할까요? 안아줘야 할까요? 어머니, 제발 준호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숨기고 싶었어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내려온 거예요. 아침부터 눈물 연극이네요.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 큰 며느리가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수진 씨, 언니, 오늘 차례상에서 다 털어놓으실 거죠? 뭐, 아니면 제가 말할까요? 시아버님과의 관계를요. 제발, 그러지 마. 큰 며느리가 애원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것 같았어요. 왜요? 진실은 밝혀져야죠. 이 집안의 더러운 비밀은요. 작은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복수하려는 거예요. 어제 당한 대파 싸대기의 복수를. 수진아, 제발.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만은 조용히 지내자. 조상님 제사인데. 어머니도 그러세요? 조상님, 그 조상님이 며느리와 무슨 짓을 했는데요? 찌르는 말이었어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9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두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음식을 올렸어요. 전, 나물, 과일, 송편. 어제 그 싸움판에서도 어떻게든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절 올리자. 제가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절을 했고 작은아들이 따라했어요. 며느리들도 절을 했습니다. 손주들도. 하지만 그 절이 끝나고 나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작은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아, 하지 마. 제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님 제삿날마다요. 작은 며느리가 온 가족을 둘러봤어요. 큰 며느리는 밤에 아버님 방에 들어갔어요. 아니, 아버님이 큰 며느리 방으로 가셨죠. 한두 시간씩 있다가 나오셨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큰아들이 아내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수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작년 추석에도, 그 전해 제사 때도.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큰며느리 방에서 함께 있는 거요. 거짓말이야.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만 본 게 아니죠. 어머니? 작은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어머니도 아셨죠? 남편의 부정을요. 엄마.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야?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큰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소리쳤습니다. 울부짖듯이. 사실이에요. 아버님과 저는 우리는 미영아. 큰아들이 비명처럼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했어요. 큰며느리가 차례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영정을 보면서 당신 남편보다 당신 아버지가 나를 더 아껴줬어요. 더 사랑해줬어요. 쾅! 큰며느리가 차례상을 뒤엎었습니다. 접시가 깨지고 음식이 쏟아지고 촛불이 넘어졌어요. 과일이 굴러다니고 송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으악! 큰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어요. 작은아들은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졌어요. 손주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이해할 수 없어서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보면서, 무너진 차례상을 보면서, 울부짖는 아들들을 보면서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죄가 이렇게 추석 차례상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영정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깨진 액자 속에서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내가 지켜온 가족이야. 남편이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은 재앙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차례상이 뒤엎어지고 음식이 바닥에 흩어지고 큰아들이 울부짖고 작은아들이 의자를 걷어차는 그 순간
저는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가족인가? 이게 내가 40년 동안 지켜온 집안인가? 엄마. 큰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제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거짓말이죠? 아빠가 미영이한테 그랬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이라고 해줄까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준우야,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나한테 말 안 한 거예요?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나는 확신할 수 없었어. 확신할 수 없었다고요? 아빠가 내 아내랑 그런 짓을 하는데 확신할 수 없었다고요? 준호야, 엄마도 괴로웠어.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매일 밤 고민했단다.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말했어야죠. 당장 말했어야죠.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온 집안이 울림통처럼 떨렸습니다. 큰며느리는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어요. 오열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를 사과였어요. 형수님. 작은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형수님은 우리 아버지랑 정말 그랬어요? 큰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얼마나 오래요? 시집 온 지 1년 뒤부터요. 15년? 작은아들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아버지랑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형 옆에 누워 잤다는 거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더럽네. 작은아들이 뱉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더러워. 이 집안 전체가 더러워. 은우야. 제가 나무랐지만 작은아들은 저를 쏘아봤습니다. 엄마도 똑같아요. 알면서 모른 척한 거잖아요.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거짓말로 덮은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가족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체면을 지켰을 뿐이에요. 추잡한 진실을 덮고 모른 척하고 거짓으로 평화를 가장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손주 하나가 물었습니다. 10살짜리 손자였어요. 할아버지가 큰아빠 엄마랑 나쁜 짓 했어요? 닥쳐.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애들 데리고 나가. 작은 며느리가 손주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멀어졌어요. 거실에는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큰며느리, 그리고 저. 남편의 영정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깨진 액자 속에서도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아들이 영정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아내한테. 영정 사진을 벽에 내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산산조각 났어요. 준우야. 제가 소리쳤지만 큰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엄마는 40년 동안 이런 사람이랑 살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남자가 저렇게 울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처절한 울음이었어요. 작은아들은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형, 형도 불쌍하네요. 뭐라고? 15년 동안 아버지 여자랑 산 거잖아요. 형수님은 형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 여자였던 거고. 닥쳐. 큰아들이 동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멱살을 잡았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형수님 입으로 그랬잖아요. 남편보다 아버지가 더 좋았다고. 이 새끼가.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작은아들의 얼굴을 맞췄어요. 피가 났습니다. 입술이 찢어진 거예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제가 두 아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팔을 벌려 막았어요. 형제끼리 싸우면 어떡해.
제발 그만해. 엄마, 비켜요. 안 돼. 이 집안은 이미 끝났어요. 형제고 뭐고 없어요. 작은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피를 닦으면서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이 지옥을. 그리고 엄마가 방치한 거고. 은우야, 전 이제 이 집안이랑 상관없이 살 거예요. 형수님도, 형도, 엄마도 다 싫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이 뭐였지?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나는 뭐였지? 아버지 그늘에 가려진 광대였나? 준우야, 엄마도 나를 속인 거예요. 평생을요. 엄마도 괴로웠어. 괴로워하지 말았어야죠. 괴로우면 말했어야죠. 이렇게 되기 전에 큰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미영아, 아내를 봤습니다. 큰며느리는 여전히 벽에 기댄 채였어요. 우리 끝이야. 준우야, 나는 아버지 여자랑 못 살아. 미안하지만 이혼하자. 준우야, 제발 집 나가. 오늘 당장 나가. 차갑게 말하고 큰아들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 깨진 액자, 엎어진 차례상. 그 한가운데 서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안의 권위는 무너졌다는 걸. 40년 동안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족이 사실은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모래성이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걸. 명절은 재앙의 무대가 되었고 저는 그 무대 위에 홀로 남은 늙은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사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 조각들을 주우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이 아니었어요. 비명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집안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큰아들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마당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요. 저는 엎어진 차례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주우면서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마당에서 손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아들 아이였어요. 왜 그러니? 이거 뭐예요? 뛰어오면서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고 낡아 보였어요. 어디서 났니? 뒷마당 감나무 밑에 묻혀 있었어요. 개 묻는 줄 알고 팠는데 이게 나왔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감나무 밑.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뭔가 묻혀 있다는 걸.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곳을 자주 서성이던 모습을 봤으니까요. 할머니, 열어봐도 돼요?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손주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왜요? 그냥 할머니한테 줘. 손을 떨면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뭔가 들어있었습니다. 은우야. 마당에 있던 작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왜요, 엄마? 이리 와봐. 작은 아들이 올라왔습니다. 상자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게 뭐예요? 뒷마당에서 나왔대. 열어봐요. 열면 안 될 것 같아서. 왜요? 우리 집 땅에서 나온 건데. 작은 아들이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슬어서 약했어요. 조금만 힘을 주자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VHS 테이프 2개와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작은 아들이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라벨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8년 8월, 2019년 추석. VHS, 아직도 이런 걸 썼어요? 은우야, 그냥 버려. 왜요? 뭐가 들었는지 봐야죠. 보면 안 돼. 제가 테이프를 빼앗으려 했지만 작은 아들이 피했어요. 엄마, 왜 이래요? 뭐가 찍혀 있는데요? 그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뭔가를 기록해뒀다는 걸, 감나무 밑에 묻어뒀다는 걸. 하지만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야.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큰아들이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것 좀 봐. 작은아들이 테이프를 보여줬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뒷마당에서. 애들이 팠대요. 재생기 있어요? 창고에 있을 거야. 두 아들이 창고로 갔습니다.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창고에서 낡은 VHS 재생기를 찾아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가져와 TV에 연결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방에서 나왔어요. 작은 며느리도 산책에서 돌아왔고요. 온 가족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재생할게요. 작은아들이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방이었어요. 이 집의 안방. 침대가 보였고 작은 탁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남편과 큰며느리였습니다. 큰아들이 신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미영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님. 고맙다. 내가 이 집안에 와줘서. 아버님, 준호보다 내가 너를 더 아껴. 그거 알지? 네, 큰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소녀처럼. 우리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아버님. 평생 비밀로 할게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끄세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끄라고요. 하지만 작은아들이 막았어요. 봐야 해요, 형. 끝까지 봐야 한다고요. 화면은 계속 흘렀습니다.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제삿날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례상이 보였으니까요. 남편과 큰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잠든 시간이었던 모양이에요. 오늘도 수고했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우리 준호는 행복한 놈이야.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었으니 아버님이 더 좋으세요. 그래? 네. 두 사람이 또 웃었습니다. 은밀한 웃음이었어요. 아빠, 큰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왜?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카메라를 옮기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크게 나타났어요. 나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거야. 남편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는 것도 알아. 그때 내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순아,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죽은 남편이. 미안해. 당신한테 좋은 남편 못 됐어.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우리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어. 중매였고 의무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였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빠는 내 아내를 사랑했어. 아들 아내를 사랑하다니 정말 더러운 인간이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미영이는 특별했거든. 큰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우야. 작은아들도 불렀어요. 너한테는 미안해. 마지만 챙긴 거. 하지만 그게 우리 집안 법도였어. 너도 이해해라. 이해하라고요? 작은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이딴 걸 이해하라고요? 화면 속 남편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는 날 우리 집안은 무너질 거야. 하지만 그게 내가 만든 집안이야. 내 죄야. 술을 마셨습니다. 모두 미안해. 화면이 꺼졌습니다. 지지직 소리만 남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편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주워서 펼쳤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이 테이프를 보는 사람에게 이건 내 고백이자 유언이다. 나는 며느리를 사랑했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미영아,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큰며느리가 울부짖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담긴 검은 화면을. 그리고 알았어요. 이 집안은 정말로 끝났다는 걸.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전 이제 못 있겠어요. 짐을 싸면서 말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다 소진된 얼굴이었어요. 은우야, 제발. 형이랑 같은 집에 못 있어요. 형수님도, 엄마도. 이 집 자체가 싫어요. 그래도 집안은 지켜야지. 무슨 집안이요? 이미 끝났잖아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멀어져 갔어요. 큰며느리도 그날 밤 집을 떠났습니다. 짐을 2개 큰 가방에 담았어요. 15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모은 게 고작 가방 2개였습니다. 어머니, 현관 앞에서 저를 봤어요. 눈물이 말라붙은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영아, 전 정말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 다정하셨어요. 남편은 늘 차갑고 무뚝뚝했는데 아버님은 됐어.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니? 친정이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잘 가거라.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을 해줄 수 없었어요. 큰며느리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틀 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퍼뜨렸을까요? 작은 며느리였을까요? 아니면 친척 중 누군가가 엿들었을까요? 어쨌든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비밀은 없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그랬대. 세상에, 그게 무슨 일이야. 원래 그 집이 좀 이상했어. 시어머니가 맏며느리만 챙기더라고. 이유가 있었구나. 남편 여자니까. 장 보러 나갔다가 들었어요. 슈퍼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저를 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해주더군요. 동정과 멸시가 섞인 눈빛. 이정순 씨,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위로 같지만 위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런 짓을 했으면 진작 이혼했어야지. 왜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잘 몰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동생, 사촌들. 온다고 연락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형님 제사를 어떻게 지내려고 그래요?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제사는 지내야지. 이 꼴로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형님이 며느리랑 그랬다는데 그건 형님 체면이고 뭐고 다 구겨졌어요. 우리 집안이 동네 웃음거리가 됐다고요. 미안해. 미안하면 뭐 해요? 형수님이 진작 막았어야죠. 나도 몰랐어. 소리쳤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친척들은 쑥덕공론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명절이 지나고 제삿날이 지나도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아들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안 먹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냈다고 했어요. 큰며느리가 도장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작은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시골집에 덩그러니 40년 동안 지켜온 이 집.
평생을 바쳐 키워온 가족.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체면도, 권위도, 가족의 화목도. 남은 건 빈 방들과 침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잎이 떨어졌어요. 그 밑에는 아직도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손주가 상자를 발견했던 자리. 당신 때문이야. 죽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안을 망쳤어.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남편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한 비겁한 공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집안은 이미 몰락했다는 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이 몰락은 제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이 만든 결과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어머니, 친정 와 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준호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큰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큰아들은 핸드폰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이 술을 마셨어요. 혼자서 마당에서 소주병을 여러 개 비웠습니다. 엄마,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나는 뭐였어요? 15년 동안 나는 뭐였냐고요. 준우야, 아내는 아빠를 사랑했고 아빠는 내 아내를 사랑했어요. 나는 그 사이에서 바보처럼 행복한 척했던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평생 그림자였어요. 아빠 그림자. 아빠가 만들어 놓은 가짜 행복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니야, 준호야. 너는 엄마도 알았잖아요. 근데 말 안 했잖아요. 그것도 배신이에요, 엄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큰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나 여기 못 있겠어요. 이 집, 이 동네, 다 싫어요. 어디 가려고? 서울이요. 친구 집에 얹혀 살든 고시원에 살든 여기보단 나아요. 준호야. 며칠 안에 나갈게요. 집은 엄마가 가지세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대화의 마지막이었어요. 작은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였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희도 이제 연락 안 할 거예요. 수진아, 그래도 애들한테 안 좋아요. 할머니 생각하면 그 일 생각나고 그러면 애들이 상처받아요. 손주들만이라도 보게 해줘. 안 돼요. 우리 남편도 그러래요. 이 집안이랑 연 끊으래요. 은호가? 네. 형이랑도 절교했대요. 엄마한테도 당분간 연락 안 한대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떠나고 며느리들이 떠나고 손주들도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정말로 일주일 뒤에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싸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었어요. 그냥 가방을 들고 나가더니 차에 올라탔습니다. 준호야. 마당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지를 날리며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빈집이 남았어요. 텅 빈 방들, 아무도 쓰지 않는 부엌, 먼지만 쌓여가는 거실. 저는 혼자였습니다. 63세 나이에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남았어요. 어느 날 밤 큰며느리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속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큰며느리에게 쓴 편지였어요. 미영아, 나는 내가 좋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 이게 죄라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구나. 용서해다오.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찢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방도 청소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중학생 때 쓴 일기였어요. 형만 좋아하는 엄마. 나는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형만 낫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큰아들만 챙기고 작은 아들은 뒷전으로 두고 두 며느리도 떠났습니다. 큰 며느리는 친정에서 재혼 준비를 한다고 들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흘린 말이었습니다. 그 며느리 염치도 없이 시아버지랑 그러고도 재혼을 해? 작은 며느리는 아이들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고 했어요. 남편이 직장을 옮겼다고. 그 집 식구들 뿔뿔이 흩어졌대. 뭐 그럴 만도 하지. 저는 폐허 위에 남았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집, 평생을 바친 가족,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남은 건 빈 방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가족은 끝났어요. 이 집안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있었어요. 혼자서, 텅 빈 집에서 아침이면 일어나 부엌에 갑니다. 습관처럼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려요. 혼자 먹을 밥인데도 내 식구 분량을 만듭니다. 손이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상을 차리고 앉으면 빈 자리가 보여요. 큰아들이 앉던 자리, 작은아들이 앉던 자리, 며느리들이 앉던 자리, 손주들이 떠들던 자리,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차례상 앞에 앉았어요. 뒤엎어졌던 그 차례상을 다시 펴고 음식을 올렸습니다. 제사도 아닌데 그냥 올리고 싶었어요. 남편의 영정은 새 액자에 넣었습니다. 깨진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서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당신,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니, 알고 있어요. 다 잘못했죠. 당신도,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요즘은 눈물이 쉽게 나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추석은 조상을 기리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가족이 모여 조상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근데 우리 집은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집은 추석이 죄를 드러내는 날이 됐어요. 대파 싸대기에서 시작됐던 그 싸움, 며느리들의 다툼, 재산 이야기, 그리고 남편의 그 추잡한 비밀.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40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것들이 당신이 만든 거예요. 이 지옥을. 며느리를 사랑했다면서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욕망이었어요. 더럽고 추잡한. 화가 났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근데 나도 똑같아요. 알면서 모른 척 했으니까. 가족을 지킨다는 핑계로, 체면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실은 비겁했던 거예요. 영정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한테도 미안해요. 준호한테도, 은호한테도. 둘 다 상처받았어요. 준호는 아버지한테, 은호는 나한테.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울던 얼굴, 화내던 얼굴, 떠나던 얼굴. 며느리들도 불쌍해요. 미영이도, 수진이도. 이 집안에 시집 와서 행복했을까요? 아니겠죠. 지옥이었을 거예요. 손주들 생각도 났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아이들. 손주들은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더러운 집안의 할머니로 기억하겠죠. 차례상 위에 촛불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불어온 걸까요? 창문은 닫혀 있는데 이게 우리 집안의 끝이에요. 대파 싸대기 하나에서 시작해서 가족 전체가 무너졌어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피눈물 같았어요. 뜨겁고 따갑고 쓰렸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예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을 망친 거였어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밑에 구덩이도 남편의 비밀이 묻혀 있던 자리. 당신이 묻은 건 상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총총히. 예쁘게.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본다면 이 꼴을 뭐라고 할까요? 조상님, 죄송해요. 우리 집안 이 꼴로 만들어서 절을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폐허 위에 남은 마지막 증인이에요. 이 집안의 죄를 지켜본 유일한 증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례상 앞에 다시 앉았어요. 촛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추석은 끝났어요. 근데 우리 집안의 지옥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저는 그 어둠 속에 앉아 혼잣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을, 폐허 위에 마지막 증인의 독백을.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용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만, 침묵만, 외로움만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라는 걸. 평생을 살아야 할 외로움이라는 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이라는 날, 가족이 모여 웃어야 할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숨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나 오래 묵은 갈등이 있나요? 제발 늦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폐허 위에 혼자 남아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또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